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프리랜서로 강남에 거주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저는 교통사고로 아빠를 잃고 엄마와 둘이서 의지하면서 지냈어요. 처음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이 많이 기울어 힘들었지만 엄마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셨고 거기에 유통업까지 하시게 되면서 승승장구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컸던 것 같아요. 엄마 재력이 꽤 있는 편이라 지금 하고 있는 번역일도 자유롭게 하면서 프리랜서로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저희 엄마는 이곳저곳 괜찮은 자리에 저를 선보이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선을 봐서 남자를 만나고 싶진 않았거든요. 원래 자연스러운 만남을 하고 싶었던 터라 늘 엄마한테도 그런 제 의견을 피력하긴 했는데 엄마는 그래도 집안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서 자꾸만 저를 선자리에 선보이곤 하셨죠. 그런데 전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사고 싶은 거 사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살아서 그런지 사랑도 제가 알아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죠. 남편은 제가 취미로 다니던 골프 연습장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날따라 골프가 잘 되지 않아서 짜증이 잔뜩 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남편의 스윙 자세가 너무 좋아서 꽤 감탄하면서 쳐다봤어요. 그러다 보니 눈이 마주쳤고 남편이 본인이 알려주겠다고 하길래 됐다고 하고 그냥 돌아섰거든요. 왠지 모르게 날티가 나 보인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어서 피했죠. 그런데 남편이 거기서 밀리지 않고 오히려 제 앞을 막아서면서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라고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낫다 부족하다 가리지 말고 본인이 스윙 자세는 좋으니 잘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배우라고 말이죠.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잘 인도해 줄 것만 같은 마음이 들었달까요? 친정엄마는 남편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만났던 남자들과는 스펙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은 장난이 아니야. 지금은 네가 콩깍지가 씌어서 좋다고 하지만 결혼은 정말 현실이라니까. 사람이 서로 잘 맞아야지. 환경도 맞아야 하고 집안도 맞아야 하고. 너 그 집에 가보기나 했니? 당연히 가봤지. 그리고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어머님도 혼자서 남편 키우느라 힘들었대. 엄마가 원하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아니어도 나름 전문직이야. 근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그래? 생선 가게에서 키우셨다며. 그렇게 키운 아들이 그래도 잘난 직업 가졌으니 얼마나 우쭐하시겠어. 나만 해도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겠지. 그렇게 키운 금지옥엽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너도 예쁘게 안 볼 거야. 아니야, 나 예쁘게 봐주셨어. 엄마처럼 그렇게 삐딱한 눈으로 보진 않으셨다니까? 정말이야. 그리고 아버님이 외도해서 이혼하고 혼자 키우셔서 그런지 그 사람은 불륜에는 아주 학을 떼더라. 요즘에 바람나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런 거 보면 괜찮지 않아? 저는 엄마를 끊임없이 설득하려 들었어요. 남편과 연애를 할 때는 진짜 온 세상이 꽃밭이었거든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저 행복한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어머님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나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열등감이 심하신 분이라는 건 느꼈지만 그게 결혼을 포기할 만큼 크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엄마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셨으니 아들에 대한 집착이 클 거라고 하셨지만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쿨한 분으로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죠. 어머님하고 떨어져 사니까 그렇게 크게 부딪힐 일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저도 일로 바쁘고 남편도 워낙 바빠서 그런지 서로 신혼생활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다른 사람들의 신혼도 다 이런가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바쁘다 보니까 서로 대화할 시간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통의 부족함을 얼마 뒤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어느 날 친정엄마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아직도 그날 전화 받았을 때의 일이 생생한데요.
어렸을 적 아빠를 교통사고로 잃은 저는 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운전대를 잡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에 겨우 정신을 다잡고 병원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셨고 저는 그 앞에서 수술이 끝날 때까지 꼬박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입원을 하셨죠. 저는 일단 모든 일을 미뤄두고 엄마를 간호하느라 온 마음을 다 쏟았어요. 엄마까지 잃을 순 없다는 생각에 더 신경 써서 간호를 했으니 당연히 가정엔 소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거기에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이제 들어오는 거야? 병원에는 간병인도 있고 이제 장모님도 걸어 다니시고 하신다며. 당신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가야지. 내가 엄마 딸인데. 아무리 간병인이 있어도 내가 있는 게 더 편한 법이잖아.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면 뭐하냐? 집에 밥 차려줄 마누라 하나 없는데. 당신 너무 친정에만 치우치는 거 아니야?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이지. 아직도 그 집 사람처럼 굴잖아. 네 집 내 집이 어디 있어. 결혼하고 나서도 난 엄마랑 똑같이 지낼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다쳤는데 당연히 내가 있어야지. 지금 저녁 식사 안 차려줬다고 투정 부리는 거야? 당신이 애도 아니고 그 정도는 혼자서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결혼을 왜 했겠냐? 마누라가 집에서 따뜻한 밥 해놓고 기다리면 퇴근하고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두런두런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 그런 걸 꿈꿨다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 일하는 너랑 결혼한 거잖아.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 이렇게 가부장적인 남자였어? 요즘도 그런 생각을 하는 남자가 있는 줄은 몰랐다 정말. 남편의 말은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집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저도 나름 바쁜 사람이고 둘이 맞벌이를 하는 것도 맞는데 남편은 제가 집에서 살림도 하고 일도 하길 바라는 사람이더군요. 그런데 제가 저녁 안 차려놓고 엄마한테만 볼볼거리고 쫓아다니니 그게 불만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혔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의 이런 보수적인 성향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정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구식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병원 때문에 제가 자리를 비우는 것뿐인데 그 자체가 불만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되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사냐고 뭐라고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결혼을 했으면 이제 너는 이 집 사람이니 나를 위해서 그리고 시어머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와, 그때의 황당함은 진짜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밥이나 차려주는 가정부이길 바랐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이런 남편의 속내를 알았다면 전 분명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전에는 전혀 이런 성향을 드러내질 않았고 그러니 저도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날 저는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님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 받아도 뻔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어머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병원 다닌다고 우리 아들 밥도 안 차려줄 수가 있냐? 애가 일하느라 그 고생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주 편하게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갖다 주는 돈 받고 사니까 속이 좋지? 어머님, 저도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은 엄마 간병 때문에 잠시 쉬는 거지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밥은 본인이 차려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밥솥에 밥 있고 냉장고에 반찬 있는데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참나, 그걸 네가 하는 게 여자의 역할인 거지. 그리고 사돈도 그렇다. 무슨 돈을 얼마나 벌겠다고 그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느냐 그 야단이냐. 이게 다 무리해서 일어난 거지. 여자가 그렇게 일한다고 설쳐도 좋게 보는 사람 없을 거다. 어머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 저 키우느라 안 해본 일 없이 하고 사셨어요.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시면서 어떻게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친정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어머님의 말들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이건 아니다 싶어 어머님에게 따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대뿐이었죠. 어머님은 같은 여자면서도 제 말에 공감을 해주기는커녕 무조건 남편 편을 드시더군요. 처음에 어머님을 봤을 때 어머님이 상당히 고지식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남편과 어머님의 무관심에 배신감을 느꼈고 그때부터 가정에도 슬슬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결혼을 하고 나면 늘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생각보다 결혼이라는 것이 시댁과 저의 조율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결혼 전 엄마가 하시던 말들이 무슨 뜻이었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제가 지참금으로 챙겨온 돈에 욕심을 내셨어요.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오신 세월이 길어 돈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그걸 드러내신 건 처음이었죠. 엄마가 다치시면서 수술비와 입원비를 제가 지불했는데 그 돈이 3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엄마 병원비를 턱턱 내는 걸 보고서는 저한테 숨겨둔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대놓고 물어보시는 바람에 저는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말해드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죠. 얼마나 돈을 많이 숨겨뒀길래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그냥 나올 수 있냐면서 그 돈을 본인에게 투자를 좀 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투자는 무슨 투자냐며 냉랭하게 말했더니 그 말에 서운하신지 입을 꾹 다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잠시 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제게 물으셨어요. 네가 사돈 병원비로 돈 3천도 떡하니 내놓을 정도라서 내가 그러는 건데 그럼 나도 죽을 병 걸리거나 아프면 네가 병원비 내줄 거냐? 사돈 해준 것처럼 나한테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다. 혹시나 어머님이 그렇게 되시면 그 이하고 상의해서 같이 내드릴게요. 그리고 혹여나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아니 왜 우리 아들 돈을 쓰냐? 걔가 그동안 나 부양하느라 돈을 많이 써서 결혼할 때도 돈 몇 푼 없었던 거 잘 알지 않냐? 그런데 너는 어쩜 그리 생각이 없이 말할 수가 있어? 그렇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럼 저도 엄마 병원비 제가 오롯이 냈으니까 어머님이 아프시면 그이도 전부 책임지면 될 일이네요. 넌 무슨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먹냐? 너랑은 무슨 대화 자체가 안 된다. 말하다 보면 아주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다니까. 내가 고작 그딴 소리 듣자고 이 얘기를 꺼낸 줄 아냐? 저는 어머님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도 한도 끝도 없이 저를 괴롭히셨으니까요. 어머님 말을 이해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거에 동조를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어머님은 돈 때문에 저를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셨죠. 하지만 그런 말들에 일일이 대응하면 할수록 저도 피곤해져서 나중에는 대충 무마하고 말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실 때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게 하면 또 서운하다고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어찌 그리 찬바람 쌩쌩 불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나중에는 대응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든지 신경을 안 썼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어머님은 그 뒤부터는 남편을 건드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이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 그 소리가 넘어올 걸 알고 그러신 거겠죠. 남편은 저보고 어머님한테 좀 잘하라면서 마음이 서운해서 그런 거라며 두어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지금 그럴 여유 없다. 엄마 퇴원하시고 난 뒤에 얘기하자고 말을 접었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몸을 회복하시고 퇴원하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일찍부터 엄마가 좋아하시는 수국을 사들고 가서 퇴원을 축하드린다며 안겨드렸죠. 엄마는 병원에 있는 동안 너무나 답답했다면서 이제야 찌뿌둥한 몸이 풀리는 것 같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도 다시 일하실 생각에 눈이 초롱초롱 빛나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퇴원하고서도 일을 계속 하신다고 하자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당장 엄마가 일을 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어요. 하고 계시던 일들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해드렸죠. 엄마가 일을 하시는 것은 좋으나 그럼 안전을 위해서 좋은 차를 타면 안 되겠냐고 말이죠. 제가 설득을 하자 엄마도 알겠다고 하며 신차를 구매하셨어요. 엄마가 새로 산 차는 1억 3천만 원 상당의 벤츠 S클래스였어요. 어머님은 엄마가 벤츠를 구입하시자 과도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차를 구경하러 갔다 왔는데 그 뒤부터 여러 말을 하시면서 질투를 하셨어요. 벤츠라니? 세상에, 나이 든 여자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비싼 차를 사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런 걸 자랑하면 되겠어? 내가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차가 1억은 넘게 한다며? 아이고, 요사스러워라. 워낙 차를 오래 타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고 나면서 아예 폐차하기도 해서요. 제가 좋은 차로 바꾸시라고 건의드려서 사신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 비싼 차를 턱턱 사니 그 차 끌고 일하러 다니면 다른 사람들 기주고 어디 살겠어? 내가 하는 말 그냥 듣지 말고 새겨들어. 나도 여러 일 해봤지만 여자가 돈 자랑하는 거 절대로 좋게 안 본다니까. 네, 잘 알겠어요. 제가 엄마한테 잘 얘기 드릴게요. 그나저나 어머님이야말로 정말 대단하세요. 늘 가족들 챙기는 모습을 보니 너무 존경스러워요. 혼자서 그이같이 괜찮은 아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게다가 검소하기까지 하시니까요. 뭐 내가 검소하긴 하지. 우리 아들 저렇게 잘나게 키운 것도 대단하긴 하고. 그런데 네가 어쩌자고 그런 말을 하냐? 사돈이 비싼 차 산 거 보니까 사치스럽긴 했나 보지?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멋지게 잘 살고 계시니 그것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네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내가 더 말을 못하겠다. 그동안은 톡톡 쏘아대기만 하더니 너도 이제 성질 좀 죽이기로 마음먹었나 보다. 하긴 그래야지. 언제까지고 나를 세우겠어? 어머님이 질투를 하시길래 저는 대뜸 어머님의 장점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이 상황이 또 길어지면 다툼이 일어날 것은 뻔했거든요. 괜한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였죠. 어머님은 역시 제 예상대로 말 몇 마디에 마음이 누그러지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친정엄마를 무시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더 이상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고 싶지 않아서 저도 참았던 거죠. 다행히 어머님은 그 뒤로는 친정엄마 얘기를 안 하시더군요.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조금 참자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어머님의 카톡 프로필에서 너무나 낯익은 사진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엄마의 벤츠 사진이었죠. 어머님은 벤츠 사진을 카톡 프로필로 등록한 뒤 아래에 내 새 차라고 적어두셨더라고요. 제일 처음 프로필을 발견한 저는 너무 놀라서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자세히 봐도 그건 저희 엄마 차가 확실했어요. 번호판이 똑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버젓이 본인 차라고 적어두신 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혹시 어머님 프로필 봤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남편은 진작 알고 있더라고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말투의 남편 때문에 저도 더 따지고 들 수가 없겠더군요. 그러다 며칠 뒤 시댁을 갔을 때였어요. 어머님 집 옆집의 아주머님은 자주 보던 얼굴이라 익숙한 사이였는데 그날 우연찮게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시는 중인가 봐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이고, 오랜만이네. 내가 다리가 아파서 수술하고 왔거든. 어머님 보러 왔나 봐? 근데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벤츠를 턱하니 뽑아줬대? 내가 부러워 죽겠더라니까. 어찌나 입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는지 내가 다 배가 아프더라. 네? 아, 벤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요. 아유, 됐어. 내가 부러워서 그러지 뭐. 아들이 벤츠를 뽑아줬다고 하면서 사진까지 보여주는데 차 모르는 내가 봐도 비싸 보이더라고. 근데 차 한번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건 또 아까워서 안 보여주더라니까.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정말 벤츠 산 건 맞지? 실체를 못 보니까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워낙에 그 양반이 거짓부렁을 잘해서 말이야. 아이고, 근데 내가 주책이다. 당사자 앞에 두고 말이지. 아유, 그럼 어여 들어가. 아주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더군요. 사실 바로 정정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여기서 벤츠가 어머님 차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몰려올 후폭풍이 겁이 났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도 대신에 어머님이 얼마나 주위에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셨는지 알게 되어서 황당했죠. 그렇지 않아도 카톡 프로필 사진 때문에 불만이 있던 찰나에 어머님이 사방팔방으로 자랑을 하고 다니신다는 게 드러났으니까요. 게다가 이웃인 아주머님은 어머님이 벤츠를 샀다는 소문이 저쪽 거리에서 이쪽 거리까지 퍼졌다고 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 비싼 차를 사줬냐고 제게 비법을 물어보시기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비법이란 게 있을 리가 없죠. 왜냐면 그 차는 어머님 차가 아니니까요. 저는 아주머님의 얘기를 듣고서 이건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엄마가 벤츠를 구입하셨을 때부터 질투를 하셨던 어머님이신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저렇게 말을 하고 다니시니 당연히 정정하는 게 맞았죠. 이대로 두었다간 정말 무슨 사달이 나도 나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어머님에게 얘기를 해야 맞다 싶어 집으로 가자마자 어머님께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님은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투로 태연하게 받아치시더군요. 그 모습에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어머님, 벤츠 어머님 차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카톡 프로필에 올려두세요? 게다가 이웃들한테 벤츠 샀다고 자랑도 하셨다면서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난 또 뭐 때문에 도끼 눈을 뜨나 했네. 어차피 나한테 있지도 않은 차 조금 자랑하면 어때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머님 차가 아닌데 어머님 차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 다 알게 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보여달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옆집에서 만난 아주버님도 같은 소리를 하셨다고요.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참, 너는 하나부터 열까지 걱정이 많다. 그래서 지금 오자마자 대뜸 그것부터 따지려는 거냐? 하여간 내가 차를 뺏어온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랑 좀 하겠다는데 너는 뭐가 그리 불만이야? 어머님은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저한테 짜증까지 부리시더군요. 아까 이웃 아주머니도 차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준다고 한마디 하시는 걸 보니 솔직히 저는 걱정도 됐거든요. 어머님이 이렇게 자기 차처럼 얘기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리 말을 하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어머님 생각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말씀드린 건데 말이죠. 그렇게 자랑만 하고 다니는데 그 실체가 없다면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들키면 도대체 무슨 수단을 당하시려고 그렇게 뻔뻔하신지 참. 하지만 어머님이 그렇다고 차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본인이 자랑 좀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시는데 저 또한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게다가 어머님이 저리 강경하게 나오시니 더 뭐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그러다 마시겠지 싶어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게 제 속도 편한 길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죠. 일을 끝내고 집에서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오셨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오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마침 남편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머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인사 대신에 둘둘 말아온 무언가를 촥 펼치시더니 이내 거실 벽면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뭔가 싶어 봤더니 그건 바로 달력이었어요. 그게 뭐냐고 묻는데도 말을 안 하신 어머님은 달력을 벽면에 딱 거시더니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동그라미를 치는 달력을 보다가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게 무슨... 이 달력은 또 뭐고요? 다른 거 없다. 여기 내가 동그라미 표시해둔 거 보이지? 이날은 내가 벤츠 좀 탈래니까 보조키 내놔라.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표시해둔 날 거의 주말 아니냐? 어차피 주말에는 사돈도 차 안 끌고 다니지 않아? 평일에 일한다고 그리 돌아다니시는데 주말까지 다니겠어?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해둔 게 있는데 차가 안 보이니까 다들 의심을 하지 뭐야?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희 엄마도 주말에 차 끌고 다니세요. 그리고 애초에 엄마 차인데 어머님이 왜 마음대로 타시겠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말은 왜 하신 거냐고요? 그럼 그날은 다른 차 끌고 다니시던가. 영 불편하면 네 차라도 갖고 가서 타면 될 일 아니냐. 이러다가 아주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다니까. 다들 차 보여달라고 어찌나 야단인지.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보조키를 달라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표시해둔 날짜가 거의 주말이긴 하지만 어떻게 저희 엄마와 같은 차를 공유하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엄마도 주말에 차를 쓰신다고 하니까 그럼 그때는 내 차를 주면 될 일 아니냐며 아주 뻔뻔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카톡 프로필에 벤츠 사진을 떡하니 걸어놨을 때부터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진짜로 다가오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본인이 벤츠 차량 주인이다 하고 떠벌리고 다니시니 당연히 주변에서는 진짜 차를 보고 싶다고 했겠죠. 한두 번이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차를 보여주지 않으셨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겠어요? 결국은 본인이 거짓말쟁이로 몰릴 것 같으니까 저희 집에 와서 차 내놓으라고 야단이신 거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 건지는 뻔히 알 것 같긴 했지만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 그릴수록 더더욱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어떻게 한 번 시작한 거짓말이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엄마의 벤츠가 어머님의 차로 둔갑한다 그래도 다들 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한번 구경시켜드리는 것도 솔직히 해드릴까 말까인데 아예 차를 공유하자니요. 제가 말도 안 된다며 반박을 하자 옆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남편이 어머님 편을 들기 시작했죠. 그때까지 옆에서 아무 말도 거들지 않고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도 짜증이 나고 있었는데 제 편은커녕 어머님 편에 서다니요. 그러지 말고 당신도 장모님한테 한번 얘기 드려봐. 당신이 얘기 드리기 뭐하면 내가 드릴게. 솔직히 자동차는 공유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 엄마가 워낙 장모님 차를 부러워하셔서 나도 차를 사드릴까 했는데 벤츠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걸로 끝내야지.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공유하자고? 그 차는 엄마가 사신 엄마 차야.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장모님 차인 거 누가 몰라? 가족끼리 한 번씩 얻어 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 차 내 차 그런 거 따지면 남이지. 참 쉽게도 말한다. 당신은 당신 새 차를 우리 엄마한테 빌려줄 수 있어? 내 일 아니니까 된다고 생각하지? 난 결사반대야. 이런 일로 엄마 신경 쓰이게 하는 것조차도 싫다고.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넌 사돈한테 입도 뻥끗 못하겠다는 거냐? 하여간 무슨 애가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머님도 달력 갖고 다시 돌아가세요.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보조키가 있겠어요?
보조키도 차 주인인 저희 엄마한테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 벤츠의 지분이 조금도 없다고요. 저는 강경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그날은 결국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했다면서 한동안 툴툴거리더라고요. 좀 더 좋게 얘기해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을 말을 냉정하게 해서 어머님이 더 상처를 입었다나 뭐라나. 아무튼 어머님의 벤츠 사랑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벤츠를 꼭 자신이 타야겠다면서 끊임없이 남편을 압박해왔거든요. 저는 절대 설득 못할 것을 깨달으셨는지 남편에게 수시때때로 전화를 걸어 벤츠 타령을 하셨어요. 남편에게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게 제 귀에 안 넘어올 리가 없었죠. 그러다 언젠가는 불면증까지 생겼다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전 무시를 했어요. 남편이 제게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써 꾹 참았죠.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어요.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친정까지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며칠 뒤에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황당을 넘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저희 집안을 뭘로 봤길래 이런 짓까지 저지르나 싶었어요. 진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친정엄마한테 와서 어머님이 벤츠를 너무 타고 싶어 하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말에 장모님이 안 타실 때만 잠시 빌릴 수 있겠냐고 대놓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머님까지 모시고 갔으니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거기까지 직접 찾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했는데? 어떡하긴 사돈이 동네에 자기 차라고 소문을 내놔서 한 번씩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데 그럼 어쩌냐? 어쩔 수 없이 보조키 내드렸지 뭐. 그래도 내가 거의 다 끌고 다니는데 여기까지 와서 차 가져갈 일이 뭐가 있겠어? 엄마, 그냥 나한테 전화를 하지. 보조키를 내주면 어떡해. 큰일이네 정말. 그렇게 제멋대로 구시는데 혹시 끌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내시면 어떡할 거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걱정이 되어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나보고 운전자 보험도 들어달라고 하더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너한테 전화한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보조키 다시 찾아올 테니까. 그리고 엄마한테 다시 벤츠 타령 못하게 할게. 아유, 괜한 소리 하지 마. 그러다가 괜히 집안에 분란 일으키면 어쩌려고 그래. 괜히 너한테 얘기를 했나 보다. 아직 차를 가져간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뿐 아니라 어머님은 운전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찍어달라며 사진까지 여러 장 찍어가셨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아직 차를 가져간 거 아니고 본인이 잘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분명 직감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괜한 싸움이 될까 저를 염려했지만 저는 이 모자의 행패를 어떻게든 막아내야 했죠. 그래서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어머님 집을 급습한 거예요. 어머님은 갑작스레 찾아온 저를 보고도 놀라는 기색 하나 없으시더라고요. 집안을 재빨리 훑어본 저는 자랑스럽게 걸려있는 벤츠 보조키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체 없이 보조키를 확 낚아채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제야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벌떡 일어나시더군요. 그러더니 저보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며 당장 자기 키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머님 키가 아니라 우리 엄마 키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고 했더니 어머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자꾸 저보고 키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제가 못 준다 했더니 그제서야 사돈이 나 쓰라고 주신 키라고 하면서 그러니 본인 것이다고 주장을 하시더군요. 어머님의 주장은 이러했어요. 사돈이 벤츠를 끄는데 자기가 오래된 국산차를 끄는 게 말이 되냐면서 남들이 보면 비웃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 엄마랑 어머님이 만날 일이 거의 없는데도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키를 다시 엄마에게 돌려드렸고
그렇게 그 사건은 일단락된 듯 했어요. 하지만 그런 어머님의 투정에 넘어간 남편은 결국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벤츠 중고차를 사서 어머님께 선물로 드렸어요.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집으로 날아온 대출 안내장을 보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야? 나 몰래 지금 대출을 5천이나 받은 거야? 이걸로 어머님 차 사드린 거지? 어쩐지 요즘 들어서 어머님이 아무 소리 없다 했다. 그럼 엄마가 벤츠 타령을 하시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다고. 충분히? 당신 월급이나 생각하고 말해. 5천만 원이나 되는 대출이 가당키나 해? 열심히 벌어서 모을 생각은 안 하고 허영심 가득한 어머님 욕구 채워드리려고 나 몰래 이런 짓을 해? 너 말이 심하다. 솔직히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게 다 장모님 때문이잖아. 장모님이 좀 더 저렴한 차를 사셨으면 될 일 아니야. 왜 우리 엄마한테 바람을 넣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냔 말이지. 기가 막혀. 바람을 넣은 사람이 누군데. 나는 어머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당신이 먼저 우리 엄마 차 샀다고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댄 거잖아. 아무 말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솔직히 두 분이 만날 일이 뭐가 있어서? 아무튼 이건 다 장모님 때문이야. 장모님도 말이야.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벤츠를 턱턱 사냐? 그것 때문에 나만 허리띠 휘게 생겼잖아. 남편은 끝까지 저희 엄마 탓만 하더라고요. 어머님의 잘못은 요만큼도 없대요. 그저 저희 엄마가 다른 차를 사도 되는데 하필이면 비싼 벤츠를 사서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라면서 문제는 다 우리 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남 탓을 하면서 자기 행동을 타당하다고 자꾸 어필을 하는데 그 모습에 진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님의 벤츠에 대한 집착도 한몫했고요. 결국 벤츠 때문에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그 사이에서 남편이 중재를 잘했으면 과연 이렇게 마음 상할 일이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때서야 이 남자가 정말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살 반려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머님만 생각하면서 사는데 앞으로는 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확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서야 그 생각이 들었는지 답답할 뿐이지만 돌이켜 또 생각하면 그때서라도 그런 결심이 서서 다행이다 싶어요. 아, 이 남자는 글렀다. 이 인간하고는 평생은커녕 당장 눈앞에 한 달도 같이 살 수 없다는 결론이 생긴 거죠.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이 남자는 절대 안 된다는 확신이 든 거죠. 그래서 저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남편을 향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섰어요. 찡그린 눈썹, 좁혀진 미간, 뭐라 쉴 새 없이 중얼대는 입술. 그 무엇 하나 결혼 전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는 멀어져 있었죠. 어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혹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속아왔던 걸까? 별별 생각을 하다 저는 남편에게 툭 이혼을 선언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나 너 같은 인간이랑 더는 못 살겠다. 그래, 네가 잘못... 뭐? 이혼? 아니 우리가 이혼을 왜 해? 너는 내가 좀 뭐라고 했다고 어떻게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와?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거 몰라? 지금 우리가 이혼을 운운할 때야?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되돌려야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땐 깨닫는 순간 고쳐야 하지 않겠어? 내가 너를 결혼 상대로 선택했던 게 정말 크나큰 실수인 것 같아서 말이야. 실수라니. 일단 좀 진정하고 앉아서 대화를 해보자. 내가 너 몰래 엄마 차 사드린 것 때문에 그러지? 그거는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다 했잖아. 어쩔 수 없었다니까. 엄마가 일도 못하게 허구한 날 전화를 해대니까. 그리고 대출받은 거 내가 갚을 거야. 너한테 갚으라고 안 할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결국 네가 대출값 갚느라 허덕이면 내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그냥 너라는 인간 내가 왜 좋아했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말이야. 진짜 별로인 것 같아 당신.
남편은 제 말에 완전 벙치더라고요. 무슨 대꾸할 힘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저만 바라보는 거 있죠? 그러다가 정신을 퍼뜩 차린 듯 저한테 이혼만은 안 된다고 붙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저와 이혼하면 본인 손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 당연히 그랬겠죠. 그럼 그렇게 버팅기지 말고 제가 기회 줬을 때 잡았어야죠. 저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어머님에게 쩔쩔매는 남편과 같이 살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이 남자와 평생을 같이 사는 것만큼 손해보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선언을 하고 짐을 싸서 바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향했죠. 시집간 딸이 갑자기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들어오니 엄마 입장에선 놀라실 수밖에 없겠죠. 전 바로 이혼 얘기를 꺼내기 전에 엄마 보고 싶어서 잠시 쉬러 왔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대충 눈치를 채신 듯 했으나 제게 별말을 묻지 않고 가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맘고생이 심했겠다며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이혼 선언을 했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만은 못하겠다고 버팅겼고 그건 어머님 또한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입장에서야 돈줄인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하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어쩔 수 없이 저는 합의 이혼을 포기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서류상 깔끔히 정리되고 나니 남편에게 남은 것은 벤츠 대출값과 어머님 부양뿐이었죠. 당연히 남편은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게 됐겠죠. 그러니 그 모든 책임을 어머님에게 돌렸을 거고 궁지에 몰린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거셨더군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화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가 내 아들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내가 이런 전화도 못하냐? 너 솔직히 말해봐라.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잖아. 그럼 제가 끝까지 참고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소원하시던 벤츠 가지셨으면 될 일이지 뭐가 이리 말이 많으세요? 그 벤츠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비싼 차 좀 같이 나눠 타자는 거였는데 그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제 탓을 하고 싶으신 거면 저한테 하지 마시고 혼자서 하세요. 더 이상 아줌마 말 들어줄 마음은 없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곧바로 어머님을 차단했어요. 이혼을 하고서도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진작 끊어냈어야 함이 옳았죠.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았을 테니 전화를 해서 따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기도 했고요. 그러고 보니 참 대단하신 분이라니까요. 어떻게 본인 잘못을 탓을 안 하고 판결이 난 여태까지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결국 어머님은 그토록 갖고 싶으셨던 벤츠를 소유하게 되셨지만 결국 벤츠 때문에 저희 가정을 파탄나게 했으니 외로움과 후회스러움에 사무치게 되신 거죠. 분명 후회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실 테지만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얘기기도 하고요. 전 남편도 장문의 문자를 제게 보내며 미안함을 표현했지만 솔직히 읽지도 않고 그대로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의 사업 정신을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면서 느낀 게 무조건 사랑만 있는다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결혼과 연애는 정말 다른 거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독립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가족 간의 존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저도 이혼이란 대가를 치르게 됐으니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려 해요. 지난 얘기를 돌이켜 생각해서 적어보니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니까 제가 당했던 일들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속 시원히 느껴지기도 하고 말이죠.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다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